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조선의 장례식 3.1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는 한국 사람 만들기 시리즈 친소 공산주의자와 혈통적 민족주의자를 다루려 했지만 아쉽게도 해당 책이 아직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구성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1운동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조선의 멸망 과정, 일제의 첫 10년간의 통치 실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898년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고종은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세력을 잃게 됩니다. 고종 입장에서 독립협회는 전제군주제를 부정하는 세력이었지만 동시에 민권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자발적 방어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선을 해체함으로써 고종은 열강의 압력과 침탈에 정면으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 반도에서 영향력을 다투며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이라는 폭풍이 이 균형을 무너뜨리며 고종에게 현실적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고종은 무당을 불러 구술하며 러시아의 승리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예상 밖이었습니다. 영국의 정치적 지원과 미국의 일본 채권 인수가 더해지면서 일본은 체급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반면 러시아는 피해 일요일과 같은 내부 정치 사회 위기로 인해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그 전리품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운명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두 가지 이어집니다. 바로 1902년 영일동맹과 1905년 가스라테프트 밀약입니다. 영국은 극동으로 진출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우방으로 삼았고 그 보상으로 조선을 일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미국 또한 필리핀의 안보를 위해 일본과 조용히 타협했으며 그 대가 역시 조선이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종은 더 이상 실질적인 저항을 펼칠 능력도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그를 지키던 독립협회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로지 그의 말만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고종이 거추장스럽게 여겼던 초기 시민사회는 실은 그를 지키는 방패였던 것입니다. 고종은 일본의 직접적인 공격이 들어오면 일단은 수용한 뒤 공격이 약해졌을 때 뒤로 그것을 저지하려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저항을 이어갑니다. 그 저항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이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의 특사는 명목상 고종의 명을 받고 파견되었지만 실상은 망국의 현실 앞에 스스로 행동에 나선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고 일본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규탄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에 대해 멋진 일을 하셨군요. 다음엔 좀 더 공공연하게 하시지요. 라며 조롱했습니다. 헤이그 특사의 파견이 실패한 뒤 고종은 사실상 모든 저항을 포기합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망국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그는 그 역할을 대신들에게 떠넘기며 무기력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일부 충성스러운 대신들은 고종에게 결기를 보여달라 권합니다. 나라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신하들의 입장에서 고종의 표리부동한 태도는 절망이었고 적어도 자결을 통해 마지막 절개라도 지켜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이후 조선은 실질적으로 해체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조선의 통치 방향을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는 두 세력이 격돌합니다. 대만식 간접 통치를 선호한 이토 히로부미와 관료파, 그리고 조선의 지정학적 가치를 이유로 강경한 무단 통치를 주장하는 군부 세력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토의 권위로 인해 영국이 이집트를 지배하는 방식의 간접 통치 모델, 즉 내정은 현지인에게 맡기고 외교 군사만 통제하는 통간부 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한론에 깊이 물든 일본 군부는 이런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조선 청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면서 이 미묘한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의 죽음은 군부 세력이 조선 병합론을 주도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안중근의 의거를 애국으로 기억하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으로 조선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1910년 조선 정부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조선은 조용했습니다. 이미 조선이 망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육군의 무단 통치입니다. 이 시기 조선은 식민지라기보다는 군부의 점령지였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본토와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군사적 논리와 지정학적 필요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기의 조선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본 육군의
영지. 일본의 식민 지배는 전근대적으로 봐도 근대적 제국주의로 봐도 비합리적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억압과 폭력, 그것만이 지배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럽의 발칸반도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사라예보 사건을 기점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일본은 독일에게 선전포고하였고 중국의 산둥반도와 태평양도서를 점령하고 승전국에 합류합니다. 전후 협상에서 일본은 주도적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질서재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일본이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드로 윌슨, 이승만의 스승이자 미국 제28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전후 국제질서를 새로 설계하기 위해 14개조 평화원칙을 발표합니다. 이 가운데 1조부터 5조 그리고 14조는 오늘날 UN 헌장의 근간이 되었고 당시에도 식민지 민족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 원칙들은 당시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었고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갔지만 조선인들에게는 결정적 자극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1907년 을사조약 이후 껍데기만 남은 조선 왕조를 대신해 상동교회에서 신민회라는 조직이 탄생합니다. 신민회는 비밀결사 형태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교육, 산업, 언론, 문화활동을 통해 실력을 기르고 만주 일대에 독립운동 거점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벌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1세대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이 조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1911년 미텔 주교의 제보로 시작된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해산됩니다.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빌미로 600명이 체포되고 128명이 기소되었으며 105명이 최종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105인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형을 산 이는 6명뿐이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일제의 조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민회의 해산으로 국민국가를 만들려던 첫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결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17년 독립운동가들은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문에는 가장 도발적인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경술 8월 29일은 곧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날이니 이는 황제 권한이 일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넘어갔다는 대담한 법적 선언이었습니다. 비록 실현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국민주권 원칙에 입각한 새 국가 건설의 꿈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항복으로 끝나고 윌슨의 14개종 평화 원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조선에서도 이에 자극을 받아 종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작성합니다. 그들이 바로 민족대표 33인입니다. 일제 탄압이 여전히 거셌던 당시 이들의 선언서를 배포한 뒤 스스로 자수함으로써 민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선언서를 받아든 민중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들불처럼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919년 3월 1일은 고종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무능하고 착취적이었던 고종이었지만 그가 나라의 주인이었다는 상징성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민중에게 고종의 장례식은 곧 조선의 장례식이었고 대한독립 만세는 새로운 국가, 국민국가 탄생을 외친 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1운동을 최초의 탈조선운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조선을 떠나 새로운 네이션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침은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일제는 강경진압으로 대응했고 운동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세는 분명했습니다. 복벽운동은 사라졌고 모두가 공화정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3.1운동을 일제의 불법적 통치에 대한 민족적 항거로 배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은 조선이란 한반도의 전근대와 가감히 단절하고 서양에서 온 네이션을 받아들여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한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국민국가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에 3.1운동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조선의 장례식에서 네이션을 외친 이들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이션이 꼽히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한국사람 만들기 책이 아닌 제가 직접 조사한 친소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을 쫓다가 현실을 파괴했던 그들의 비극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